이 위치 추적기 우리 엄마 차에 좀 달아놔 줘. 지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 이사장님 차에? 영란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단 엄마 동선을 좀 알아야, 엄마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업실 안에는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엄마 고성이에게서 배운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주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행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위치 추적기 덕분에 가장 순진했던 영라가 가장 빨리 엄마의 추행을 마주했습니다. 가족들을 경악시키는 고성이의 이중생활.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영라의 작업실. 석양이 기울어가는 오후, 박진석 회장의 외동딸 박영라와 그녀의 전속 보디가드이자 운전기사인 이지환은 도심 외곽의 작업 스튜디오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주황빛 노을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고, 조명이 어슴푸레한 실내에는 금속과 유리, 그리고 나무 냄새가 뒤섞여 독특한 작업실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한쪽 벽면에 세워둔 서양화 캔버스는 팽개친 채 작업실 중앙의 넓은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 펜을 손에 쥐고 웹툰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창작에 몰두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진지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지환은 작업실 구석의 작은 책상에서 경우 일지와 차량 관리 서류 몇 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벨 소리가 작업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띵동 택배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환은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영라야,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먼저 확인해 볼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영란은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택배 도착 문자 받았어. 괜찮아. 문 열어줘. 지환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직업적 본능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 아니, 이 스튜디오 주변에는 이미 몇 번의 우연한 침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파라치인지 스토커인지 알 수 없는 인물들이 영라의 동선을 쫓았던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환은 그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배송기사가 건넨 택배 상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환은 송장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야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의 긴장이 풀린 순간 영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응. 지환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내 차에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거 알지? 내 핸드폰에도 앱으로 깔려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태블릿 펜을 꽉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치 추적기 우리 엄마 차에 좀 달아놔 줘. 지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 이사장님 차에? 영란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단 엄마 동선을 좀 알아야겠어. 엄마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업실 안에는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들려왔습니다. 지환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반항심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모의 통제 아래 순순히 고개 숙이고 있는 어린 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엄마에게서 배운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주고 있었습니다. 감시는 감시로, 통제는 통제로. 우진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고성이는 영라를 감시하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진에게 전화하는 성희. 우진은 교회의 한 주택에서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창백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피가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약하게 들썩였습니다. 우진아, 몸은 어때? 너무 누워만 있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수술도 체력이 필요하니까. 고성이는 한없이 마음 약해진 아들 우진에게 걱정을 애써 감추며 다그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 잠깐 걷고 앉아 있어요. 조금 힘들어서요. 우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너 산책했구나. 멀리 가지 말고 문 앞에서 바람만 쐬라니까. 빨리 들어가. 수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우진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정기검진 날 보자. 고성이는 자르듯 짧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지은호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DNA 매칭으로 친모를 찾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은 지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친모가 다름 아닌 자신이 늘 알고 지내던 고성이 이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연회실에서 고성이는 은호를 만날 때마다 눈물을 보이며 몇 번이나 감정에 북받쳐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날도 은호는 고성이의 전화를 받고 병원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성이는 소파에 앉아 눈가에 인위적인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서 어떡하니. 너한테 이런 말을 또 해야 한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렸습니다. 성희의 말에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쌍둥이 형제가 그러니까 우진이가 많이 아파. 간경화가 악화됐어. 그런데 간이식 공여자가 갑자기 사라졌어. 연락이 두절됐고 찾을 수가 없어. 고성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시간이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진이가.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연극 무대 위의 대배우처럼 한치의 틈도 없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냉철한 판단력은 순식간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와야 한다. 제가 혹시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 말은 마치 자동으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지만 곧 안도와 만족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호야. 며칠 후, 은호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그곳에서 그는 마취제가 스며들며 자신의 몸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의료진의 낮은 대화 소리,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 그렇게 그는 아무런 이성적 판단도 없이 오로지 감정에 이끌려 간이식 공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진실과 함께 병원은 한동안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은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회복실의 시계는 오후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난 은호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 한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이, 내가 여기를 어떻게... 당황한 은호가 물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우진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죄책감,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근데 그게 우리 인연의 끝이 아니더라. 우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린 쌍둥이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형제.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은호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묘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넌 엄마한테서 버림받고 난 그 엄마 밑에서 자랐어. 근데 그 엄마가 널 다시 찾은 이유가 내간 때문이라면 난 그걸 용서 못해. 우진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계획했어. 너를 찾아내고 DNA 검사를 하고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고 내가 자발적으로 공여를 결정하도록 만든 거야. 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메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병실 바닥에 길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라서 미안하다. 근데 이건 아니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알았더라면 엄마가 널 이렇게 이용하게 두지는 않았을 거야. 미안해, 은호야. 그날 이후 우진은 사라졌습니다. 병원 어디에서도 집에서도 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영란은 엄마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따라 고성이를 미행한 영라와 지환, 병원 의료진을 통해 그리고 은호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그녀는 엄마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영란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호의 창백한 얼굴, 우진의 절망적인 눈빛, 그리고 엄마의 완벽한 연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거대한 식탁에는 박진석 회장과 고성이, 그리고 영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클래식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와인잔을 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상훈 씨 부모님과 식사 자리가 잡혔어. 영라야, 넌 그날 꼭 참석해야 해. 혼담이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고성이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영라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영라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져 접시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영라에게 향했습니다. 영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니?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순간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라야, 지금 무슨 말을... 엄마, 그만하세요. 영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가 한 일을 아빠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박진석 회장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영라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영라는 울면서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진 오빠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간이식을 받았고 그것도 쌍둥이 형제의 간에 받았대요. 알고 계셨어요. 박진석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오래전에 버린 딸을 찾아서 결국 간을 내놓게 만든 거예요. 우진 오빠는 우리가 모르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고요. 고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라, 지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영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병원에서, 수술실 앞에서. 엄마가 하는 연기를 다 봤어요. 엄마는 사람을 도구처럼 쓰는 사람이에요. 박진석 회장이 천천히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배신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성희, 이게 사실이야? 고성희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사실이냐고.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뒤로 물러서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당신이 사람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영란은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똑같아요. 저는 서양 화가가 아니에요. 엄마가 재벌 혼처를 찾으려면 화가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 그림은 모두 양 작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영라야. 그런데 전 이제 엄마의 인형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영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딸 영라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믿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식당을 나와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지환과 영라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론가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2개의 캐리어와 작업 도구가 든 배낭이었습니다. 갈 거야? 지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떠날 것 같아. 영라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라는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택의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빠의 서재일 것입니다.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라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해방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백미러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보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스튜디오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택의 식당에는 박진석 회장과 고성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을 그토록 믿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들을 도구로 쓴 거야? 그것도 버렸던 아들을?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고성희는 홀로 식당에 남아 자신의 모습을 창문에 비춰봤습니다. 완벽한 외모, 흠잡을 데 없는 자세.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우진은 사라졌고 딸 영란은 떠났고 남편 박진석의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